죽을 만큼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 있나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천수는 병실로 달려가며 수백 번 자문했다. 그 여자가 왜 약을 먹었는지,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덫이었는지.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어떤 확신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운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그 앞에 선 가족들의 침묵이 모든 상황을 대변할 뿐이었다. 형수님, 누나, 그리고 도련님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의 병원은 증오와 오해, 책임과 의심이 뒤엉킨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의사는 수면제를 많이 복용한 건 아니라 다행이라며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오천수의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의심으로 휘몰아쳤다. 형수는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하필 내가 이혼을 끝내려는 이 타이밍에 이런 사고를? 주변에선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재산 싸움, 형수와 시동생들 간의 갈등. 아무리 오천수가 부정해도 그 소문은 곱비 풀린 말처럼 퍼져나갔다. 한편 막내 도련님 오강수는 형수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분은 희생을 해온 분입니다. 술도가를 이만큼 키운 것도 형수님 덕분이에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오천수는 도리어 그 진심이 두려웠다. 오강수가 보여주는 형수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존경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보였고 그것이 마음 한편을 뒤틀리게 했다. 그 와중에 오천수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 형수의 눈빛은 차가웠고 오천수는 그 눈빛에 말문을 잃었다. 당신 때문에 약 먹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오히려 오천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은 용서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형수에게 그는 이미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도련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애썼다. 막내 오강수는 형수에게 다시 힘이 되어주려 했고 둘째 도련님은 이혼의 충격으로 방황하던 형을 걱정해 집으로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형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마광숙은 회장의 초대를 받고 호텔 시식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마광숙과 박상남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박상남이 그녀에게 저지른 무례한 행동을 알게 된다. 억지 소개팅, 강제 음주, 상스러운 농담. 회장은 분노했지만 마광숙은 태연하게 받아쳤다. 그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이미 무례였죠. 그리고 그걸 말도 못하게 만든 것도요. 회장은 처음으로 마광숙의 단단함과 자존심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가슴 한복판이 두근거리며 터질 듯한 압박감. 검진을 받아도 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회장은 알았다. 그 감정은 병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마광숙.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먹은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이 평생 미각을 닫고 살아온 회장의 입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와중에 박상남은 다시 마광숙에게 접근했고 막내 오강수는 그를 막아섰다. 결국 회장 앞에서도 박상남은 쫓겨났다. 마광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지켜졌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강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자각했다. 회장은 오강수에게 제안한다. 우리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오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광숙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권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책임감 있고 정의롭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다칠 수 있는 사람. 그녀는 점점 오강수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는 다가오고 있었다. 선아와의 연락이 끊긴 둘째 도련님은 며칠째 불안에 시달리며 형수에게 하소연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형수는 그를 위로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요. 혼자 두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둘째 도련님의 눈가가 붉어진다. 그리고 그날 밤 형수는 막내 오강수에게 전화를 건다. 한이 줄 인형을 뽑았어요. 휴게소에서요. 아이처럼 웃는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오강수는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그도 모르게 묻고 만다. 형수님,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형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숨죽인 침묵 뒤 들려오는 가볍지만 부드러운 숨소리 하나.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문득 혼잣말을 한다. 확실해.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건 마광숙, 너 때문이야. 하지만 그 감정이 두 사람의 앞날을 밝혀줄지 아니면 또 다른 파국으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강수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형수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그 속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형수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 마광숙 역시 자신이 점점 오광수에게 기댄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수라는 호칭, 술도가의 맏며느리라는 위치,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한편 회장은 여전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감정이란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는 마광숙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감기하듯 되짚었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걸 자각했다. 그리고 마광숙이라는 변수는 그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계획에 없던 감정, 예측할 수 없는 반응, 그리고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되살려줬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가리란 보장은 없었다. 박상남은 회장에게 직접 찾아와 오광수와 마광숙의 관계에 대해 떠들어댔다. 도련님이 형수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던데요. 도대체 이 집안은 선 넘는 게 기본입니까? 그의 말은 노골적인 도발이었지만 회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상남을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남겼다. 당신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그래서 영원히 중요한 걸 놓칠 거예요. 마광숙은 그런 회장의 변화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광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를 지키는 건 나야. 내가 아무리 날 지켜주고 싶어도 내가 날 지켜낼 힘을 가져야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 그 말에 오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다만 이제는 혼자 강해질 필요까진 없어요. 그 말에 마광숙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려 했던 그녀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자신도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 시각 선화의 연락을 기다리던 둘째 도련님은 결국 술에 취해 형수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요.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형수는 그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도련님,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말은 둘째 도련님의 가슴을 아프게 관통했다. 하지만 그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그래도 형수님은 늘 옳은 말을 해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탁자 위에 놓인 오광수의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화면에 뜬 도련님이라는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이름 하나가 자신을 형수라는 이름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걸 자각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는다. 이제 누구의 형수도 아닌 나로 살아가고 싶어. 그녀의 말이 닿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만들어낼 파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